1980년대 이른바 레이건노믹스의 영향 아래 미국의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레이건은 미국 역사상 최대 감세 중 하나인 1981년 경제회복세법에 서명을 하였고 감세,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자유경쟁을 통한 경제 부흥 정책을 펼쳤죠. 레이건의 지지자들은 레이건노믹스가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90년대에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이런 경제 중심 정책이 계급의 불평등을 증가시켰고 적자를 확대시켰으며 장기적인 안정보다 단기적인 가시 효과를 우선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부흥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의 상업 영화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감독 중심의 시대가 지나자 미국 영화의 주도권은 다시 거대 자본을 가진 회사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메가플렉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10개 이상의 스크린을 갖춘 대규모 극장 체인인 메가플렉스가 등장했으며 종종 쇼핑몰이나 대형 독립건물에 위치했죠. AMC, 리갈, 시네마파크와 같은 회사가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쇼핑몰이나 레스토랑 등과 함께 있어 가족, 연인, 친구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었고 다 같이 영화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장 체인이 커지고 상업화됨에 따라 최상의 극장 경험을 제공하는 영사기술 또한 발달했는데요. 돌비 디지털과 THX와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에 힘입어 주라기 공원이나 타이타닉 같은 블록버스터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특히 초기 헐리우드 스튜디오의 쇠락을 가지고 왔던 반독과점법이 느슨해지면서 다시 거대 스튜디오들이 투자, 제작, 배금을 독점하는 형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감독이 창작 중심에 서 있던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는 프로듀서가 작품의 주도권을 쥐는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 영화들은 고도로 상업화되면서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았지만 반대로 뉴웨이브 시네마의 도발적이고 반항적인 정신을 이뤄갔습니다. 본격적으로 80년대 영화의 이야기를 펼치기 전에 우선 영화 산업에 있어서 반독과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독과점은 헐리우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죠. 한 분야의 산업을 몇몇 독점적 기업이 모두 선점하는 것을 막는 독과점법은 어쩌면 자본주의에 대한 마지막 저항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경쟁은 자본주의의 기본적 작동 방식이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 기업의 독과점을 막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분야는 다양성이 그 바탕이 되어야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계 생물도 한 종 안에 개체의 다양성이 사라지면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바나나가 멸종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대부분 캐번디시 한 가지 품종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재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수한 품질을 가진 바나나를 뿌리나 줄기에 접붙이는 방식으로 번식시켰기 때문에 유전자가 극도로 단순해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바나나는 사실 한 바나나의 복제품인 셈이죠. 이 때문에 이 품종에 치명적인 병이 발생하면 바나나는 멸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화가 관객에게 사랑받는다고 해서 마치 공장처럼 이런 영화만 찍어낸다면 영화는 곧 멸종해버릴 것입니다. 때문에 독과점은 부의 독점 방지와 재분배뿐 아니라 산업 자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거대 스튜디오의 독점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선 적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흔히 파라마운트 판결 또는 파라마운트 사건이라고 불리며 1948년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파라마운트, MGM, 워너브라더스, 20세기 폭스, RKO로 대표되는 빅5가 영화 산업의 거의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그 회사들은 영화 제작 시설을 소유하였고 배우, 감독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배급 네트워크를 통제하면서 자신들이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까지 모두 소유하고 있었죠. 이런 수직적 통합을 통해 회사들은 영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제작, 배급, 상영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통제하면서 산업을 독점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아래서는 독립영화나 소규모 제작자들이 살아남기가 아주 어려웠죠.
특히 스튜디오가 극장에 자신들이 만든 인기 영화에 상대적으로 인기 없는 영화를 묶어서 판매하는 블록 부킹과 같은 불공정 관행은 독립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상영될 기회조차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또 배우와 감독을 스튜디오에 장기 계약으로 묶어 다른 회사와는 아예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같은 시스템에서 예술가들은 자신의 비전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불합리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전설적인 명장으로 남는 뮤지컬 영화이지만 스튜디오 시스템이 얼마나 가혹한 환경이었나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고작 16세였던 주디 갈란드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강요받았으며 긴 촬영 시간을 견디기 위해 각성제와 수면제를 강제로 복용해야 해 평생 약물 남용에 시달렸고, 만약에 마가렛 해밀턴은 촬영 중 얼굴과 손에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의상과 메이크업에 납과 같은 독성 물질을 사용하여 출연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 출연자와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도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한 헐리우드 전성기의 스튜디오의 참모습이었던 거죠. 이처럼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면 자본주의는 너무나 쉽게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괴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서 이 탐욕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영화 산업의 관행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이고 38년도에도 8개의 주요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기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1948년 법무부는 소송을 재개했고 결과적으로 미 정부 대 파라마운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미 정부는 빅5와 3개의 소규모 스튜디오, 유니버셜 컬럼비아,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를 셔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1948년 미국 대법원은 드디어 스튜디오들의 행위가 독점적이고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스튜디오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극장을 매각해야 했고, 이는 수직적 통합 모델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스튜디오가 극장의 영화 패키지를 강매하는 블록 부킹 행위가 금지되었고, 극장주에게 영화를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블라인드 비딩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소규모의 제작사나 독립영화들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와 같이 창작자 중심의 영화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격한 반독과점법은 레이건노믹스의 시대 자유경쟁의 물결 속에서 느슨해졌고 80년대에 많은 스튜디오들이 다시 자본 중심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스트리밍 플랫폼의 부상과 같은 영화 산업의 변화에 따라 마침내 미 법무부는 이 판결을 종료해달라고 요청했고 연방법원이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독과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대 OTT 플랫폼의 등장이죠. 이들은 아예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콘텐츠를 독점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있고, 각국의 영상산업 종사자들은 이들의 하청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그 해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화사의 마지막 섹션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